어쩌다가 근데 좋은 기업을 박차고 나와서 작은 기업에서도 내가 이렇게 넓게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많이 깨달았었고, 첫 매출은 사실은 저는 500만 원으로 시작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2,000대를 계속 유지해 왔었어요. 뉴스레터는 알고리즘이 없어요. 내가 퍼다 날라야 돼요. 그러면서 발견한 것이 구독자가 빨리 성장한다는 느낌이 안 들었었어요. 한번 기사로 내보내 봤는데 반응이 폭발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맨땅에서 경제적인 성과를 이룬 분들을 만납니다. 부트스트래퍼쇼. 오늘 제가 모신 분은요, 유튜브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좀 글을 읽는 분들이라면 나 이분 들어봤어 하실 수도 있거든요. 조씨님을 모셨는데요. 텍스트 기반의 어떤 인플루언서십니다. 이 텍스트 기반 인플루언서라는 게 사실 저는 한국에서 이게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정말 많았다가 이 조씨님을 보고 야, 이거 한국에서 되는구나 라고 사실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주신 분이거든요. 오늘 조씨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한번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스레드랑 링크드인 그리고 그 뉴스레터를 통해서 텍스트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있는 조씨라고 하고요. 작년까지 그 SK텔레콤이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가 대기업을 지금 퇴사하고 1인 기업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그 새내기 크리에이터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작년까지 이제 대기업을 다니고 계셨다. 근데 대기업이라고 해도 사실 굉장히 좀 좋은 직장에 다니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랬었죠. 또 1년밖에 안 되셨다고 하는 것도 사실 놀랍고. 그렇습니다. 네. 어쩌다가 근데 그런 이제 좋은 기업을 박차고 나와서 이렇게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겠다 이렇게 좀 계기가 있었나요? 뭔가? 원래는 사실 크리에이터가 될 생각은 없었는데 네. 사실 그 대기업이나 혹은 스타트업에서 제가 사이드 잡으로 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뭔가 상품이 외부에 나왔을 때 시장이 이게 통하는구나 안 통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배웠었어요. 네. 근데 뉴스레터를 제가 써보고 그걸 한번 내놔보니까 되게 반응이 좋은 거예요. 생각보다. 그게 이제 제가 글을 잘 써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장이 좋아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었지만 이건 좀 기회 같다 생각을 했었고, 그게 첫 시작이 2023년 9월이었었어요. 저는 퇴사를 2024년 1월에 했었는데 한 3, 4개월 정도 테스트 기간을 거치고 이제 퇴사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그 4개월 안에 그 뉴스레터 기반으로 수익화도 좀 많이 했었고, 챌린지 기반의 그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그런 형태였는데 그거를 한 번에 모집을 하자마자 막 50명 등록하고 100명 등록하고 이거를 경험하다 보니까 뭔가 내가 디자인 외에도 할 수 있는 게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나니까 이제 뭔가 용기가 좀 생겼었던 것 같고, 인생을 좀 재밌게 더 새롭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퇴사를 과감하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야, 사실 되게 빠른 기간으로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그거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이전에 아무래도 이제 내공을 쌓아오신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랬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전에 그럼 대기업에서 일을 하실 때는 어떤 포지션에서 좀 직무에서 일을 하셨던 거예요? 전 디자이너이고요. 그러니까 UX 디자이너 혹은 프로덕트 디자이너라고 말을 하는데, 스타트업에서 보시면 앱을 만드는 그런 직종이 있어요. 근데 앱이 어떻게 그 잘 움직일 것이냐, 버튼이 이렇게 보여야 판매가 잘 될 것이냐, 이런 거를 연구하는 그런 직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자이너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 뭔가 그림 그리고 아니면은 막 디자인 툴을 다루고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 UX 디자이너는 제가 아는 짧은 지식으로는 이제 고객 경험을 이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UX 디자이너와 UI 디자이너가 좀 또 다르잖아요.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뭐 PM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또 총괄 관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요즘에는 PO라는 개념도 있더라고요. PO도 있죠. 프로덕트 오너라는 말도 있죠. 네. 그러면 UX 디자이너로만 이렇게 활동을 하셨었나요? SK텔레콤에서는 UX 디자이너로 일을 했었고, 스타트업과 그때 사이드 잡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제 UI 디자인도 하고 PM 일도 하고 그렇게 좀 다방면으로 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작은 기업에서도 내가 이렇게 넓게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많이 깨달았었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창업이라는 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거를 그때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업의 그 업무 사이클이라든지 빠르게 실험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라든지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시면서 이 쌓인 어떻게 보면 노하우랄까요? 맞아요. 그게 좀 빠른 성과를 내는데 좀 도움이 맞습니다. 23년에 요즘에 유튜브 요약 앱으로 가장 유명한 릴리스라는 앱이 있는데 그 앱보다 한 번 더 먼저 나온 서머리라는 앱을 제가 스타트업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 요약 앱을 실제로 만들고 런칭을 했는데
꽤 많은 다운로드가 일어났고 네. 이제 사람들이 재방문하는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40~50%를 넘겨가지고 이거를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한번 결과를 만들어 본 경험이 그 전까지 많이 없었는데 네. 그렇게 한번 딱 겪고 나다 보니까 뭔가 다음번에도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들이 조금씩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뉴스레터라는 것도 한번 해보자 하면서 이제 그쪽도 한번 문을 두드리게 됐고 그렇게 다음에 링크드인 문을 두드리고 스레드 문을 두드리고 뭐 여러 강의 문 두드리고 이런 쪽으로 계속 빨리 내가 문 두드렸을 때 반응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좀 검토하고 내가 탁 몸을 한마디로 투입을 해보는 그런 것들로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 PDCA라고 하나요? 네. 빨리빨리 그 사이클을 돌리신 거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순서가 뉴스레터, 네. 그리고 링크드인,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신 건데. 맞아요. 뉴스레터를 저 이제 뉴스레터 이번부터 쓰려고요. 제 거 좀 봐주세요. 구독해주세요. 어딘가에서 뭔가 외쳐야 될 텐데 그냥 뉴스레터를 쓴다고 뭐 누가 구독을 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씨님의 그 뉴스레터가 좀 비교적 빠른 시간에 사람들한테 도달할 수 있었던 어떤 뭐 방법이 있었을까요? 우선 뉴스레터는 알고리즘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수동으로 내가 퍼다 날라야 돼요. 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아니면 슬랙 아니면 뭐 어디 커뮤니티 이런 데다가 다 퍼다 날라야 돼요. 네. 그러면서 발견한 곳이 이오플래닛이라는 곳이었었어요. 네. 아시는 분만 아시는 곳이지만 그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입니다. 예. 거기가 한 70인가 80만 구독자 정도 되는 곳인데 거기에 한번 제 글이 소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한번 빵 이렇게 터져가지고 그때 뉴스레터가 한번 좀 잘 됐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하면서 매주 그 구독자들을 야금야금 모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예. 알고리즘이 없으니까 네. 막 뭐 강퇴도 당하고 카페에서 뭐 차단도 당하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구독자 한 100명 정도를 이렇게 야금야금 모았었고 초기에 그렇게 모으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팬이 생기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뭐 저한테 이메일이 딱 있으니까 이메일로 감사하다, 오늘 너무 좋은 글을 봤다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게 왔었던 기억이 나고 야금 모으다 보니까 어느새 한 그 90일 정도 됐을 때 한 10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 1000명 정도 딱 됐을 때 수익화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수익화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뉴스레터 기반으로 제가 그 4주 동안에 챌린지 같은 걸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1인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신 걸 아시니 저랑 같이 한번 그 랜딩 페이지 한번 만들어 보고 그 페이지 만들어서 한번 판매를 한번 같이 실험해봐요 라고 하는 그런 네. 메일을 보냈었어요. 네. 근데 기우였던 거죠. 그냥 딱 런칭하자마자 그날 바로 35명인가 바로 확 결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애에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네. 엄청 결제가 많이 들어오는데 CS도 갑자기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약간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성을 많이 봤었고 그러면은 이번만 잘 됐다 치자. 근데 그 다음번에도 될까? 이게 또 궁금했었어가지고 2기를 열었죠. 네. 2기도 잘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더 가격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또 리스트도 더 늘었을 거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메일이 파워가 대단하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죠. 전환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유튜브, 뭐 소셜, 뭐 인스타그램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쇼츠나 릴스 이런 거 다 올리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내 상품을 사줘야 그게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근데 뉴스레터는 그 비율이 거의 10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례 같은 것들을 맨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뉴스레터 이메일 리스트를 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가. 구조적으로 좋은 비즈니스라는 거를 제가 직접 몸으로 체험해보고 나서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처음에 뉴스레터를 하실 때는 어떤 주제로 좀 뉴스레터의 그 글들을 좀 작성을 하셨었어요? 저 맨 처음에는 사실은 제가 IT 쪽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IT 업계의 흥미로운 뉴스라든가 창업 이야기 같은 것들을 좀 다뤘었어요. 네. 근데 그것만으로는 좀 뭔가 그 구독자가 빨리 성장한다는 느낌이 안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하고 있었다 보니까 어느 순간 1인 기업가 얘기를 한번 꺼내보기 시작했었어요. 예를 들면 저도 디자이너지만 디자이너가 혼자서 월 1억을 버는 그런 케이스를 처음 발견해보고 디자인 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기사로 내보내 봤는데 반응이 폭발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1인 기업이라고 하는 이 시장 자체가 사람들이 되게 관심 있어하는 그런 주제였구나 라는 걸 알고 나서 그때부터 그 다음에는 1인 기업이 또
누가 있지? 했는데 저스틴 웰시라고 예. 해서 포리얼님도 그 언급하신 분이 예. 있는데 그분 이야기도 한번 써보고 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하고 너무 좋아하고 이걸 스스로 퍼뜨려주고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장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야, 정리해보자면은 이전 커리어를 기반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제를 잡아서 사실 좀 니치할 수 있는 이제 주제에서 뉴스레터를 시작을 했다가 야금야금 구독자도 모아가고 하시다가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먹히는 또 그 좀 대형 주제를 잡아서 피봇이 된 그런 사례네요. 사실 저도 이제 조씨님 그 뉴스레터 글들을 저도 많이 봤는데 정말 그 완전 분해를 해버리는 식으로 그분들의 비즈니스를 완전 하나하나 이렇게 다 쪼개가지고 설명을 정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야 이게 보통 품이 드는 게 아닌데 왜냐면 저도 이제 해외 비즈니스 분석 사례 영상 만들 때 사실 되게 고되거든요. 그거 찾아보고 결제도 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아, 어떤 맞아요. 식으로 퍼널이 있는지. 저도 그래요. 네, 이거 그래서 요 페이지에서 내가 결제하면 뒤에서 나한테 뭘 이 사람이 오퍼를 할까? 맞아요. 막 그러잖아요. 야, 그래서 노력이 대단하시다. 진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퍼널 해킹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막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조씨님도 이렇게 만들고 있을 것 같다라는 그 피땀 눈물이 딱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결제했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디자이너 그 예. 월 1억 번 디자이너가 강의를 파는데 그 디지털 강의를 팔면서 커뮤니티를 같이 제공하는데 대체 어떻게 제공하는 거지 싶어가지고 세일 메일이 딱 날라오는 거예요. 오늘 한 25% 할인한다. 아 결제해보자. 네. 해가지고 딱 봤더니 아 대충 알겠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제 돈 쓰고 피땀 눈물 쓰면서 콘텐츠를 만들었었습니다. 만들어 본 사람은 알죠. 이게 네. 어떤 품이 지금 들어가는지가. 맞습니다. 저도 많이 감명을 많이 받았었어요. 포리얼님께.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뉴스레터를 기반으로 수익화까지 어떻게 보면 경험을 이제 해보시고 순수 내가 만든 이 나의 어떤 자산을 가지고 네. 런칭을 경험을 해보신 거죠. 이제 그렇죠. 나의 런칭을. 그렇죠. 그러면서 야 이거 되는구나. 음. 좀 확신을 이제 가지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매출도 계속 우상향을 이렇게 해 나가던가요? 어떻던가요? 그게 그 제가 구조를 여러모로 변경을 계속 하다 보니까 우상향을 했다기보다는 약간 퀀텀 점프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계속 잡아갔었어요. 네. 예를 들면 그 처음에 제가 챌린지를 그 사람들에게 오퍼했을 때는 9만 원만 달라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4주 챌린지인데 나 강의는 일단 안 할 건데 네. 9만 원만 줬으면 좋겠어라는 식으로 이제 되게 작게 테스트를 해본 거죠. 근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등록을 하는 걸 보니까 이제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보고 나 강의 잘 못하는데 라는 생각했었어 당시에는. 근데 이제 그러면 강의를 한번 포함시켜 보자. 내가 아는 선에서 해서 25만 원 정도로 올렸고 매출이 그때 이제 두세 배 뛰었던 거죠. 그래서 첫 매출은 사실은 저는 5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2,000대를 계속 유지해 왔었어요. 야. 2천만 원대를 유지하다가 이제 제가 챌린지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가 되게 좀 고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퇴사도 했고 좀 월급이라는 거에 예전에 사실 좀 젖어 있다 보니까 네. 약간 안정적인 수익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발견한 게 월 구독제로 하는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한번 런칭해보자라고 네. 해가지고 작년 한 3, 4월쯤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봤었죠.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제 유료 챌린지에 오셨던 분들을 한 번의 챌린지나 한 번의 그 콘텐츠 활동만으로 여러분들의 수익화가 끝나지 않는다. 네. 나랑 꾸준히 계속 만나면서 혹은 나의 코칭도 받으면서 사람도 사귀면서 수익화를 해봐라 라는 식으로 해서 그러면서 그 멤버십 규모를 그 한 달에 많지도 않아요. 한 15명, 20명 이렇게 야금야금씩 모아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지금 230명 정도가 모여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 그러면 구독료가 얼마인 건가요? 그게 이제 티어별로 조금 있는데 이제 네. 기본 티어가 있고 프리미엄 티어가 있는데 그거는 처음에는 5만 원이었어요. 예. 그리고 프리미엄 티어가 7만 원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그 기본 티어가 10만 원이고 프리미엄 티어가 15만 원. 근데 200분이 넘게 있으면은 네. 상당히 반복 매출이 되게 높게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조금 고민인 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해보니까. 단점은 뭔가요? 단점은 이탈이에요. 근데 이탈이 제가 알고 보니까 해외에 보면은 스쿨이라고 하는 월 구독제 예. 플랫폼이 있습니다. 알렉스 오르모지. 그치, 알렉스 예. 올모지가 만든. 예. 그죠. 근데 거기에는 사실 가장 잘 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한 2,000명 정도가 월 10만 원을 내는 그런 커뮤니티가 되게 많아요. IT 쪽에. 그 사람들도 이탈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닉 사라예브라고 하는 그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이 예. 사람이 자동화 AI 크리에이터인데 이 사람도 그 영상에서 그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탈률이 월 19%야. 근데 이거를 계속 메우느라고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한번 계속 해보는 새로운 거예요. 신규를 끌고 와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또 막으려고 막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 닉 사라에브라고 하는 사람은 400명 정도의 그 VIP 멤버십이 따로 있어요. 예. 근데 그 사람들로 거의 대부분의 요즘 매출을 만들고 있기는 한데 애초에 그냥 더 코어한 고객한테 집중을 시켜가지고 더 큰 매출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형태로 가서 애초에 그 이탈로 발생하고 있는 손실을 막는 그런 형태로도 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연구를 해야 되더라고요. 네. 제가 이걸 해보니까 저도 그 기본 평균 이탈률이 15%예요. 그래서 매달 제가 사람들을 모집을 해야 되는 비율 자체가 매달 50명은 되어야 계속 손익분기점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좀 진짜 되게 챌린지인 것 같아요. 현재도 지금 진행 중인. 네, 현재도 진행 중이죠. 이것도 사실 그러니까 달달이 우리가 돈을 받는 서비스다 보니까 우리 이제 MRR이라고 하죠. 맞아요. 반복 네. 매출, 월 반복 매출. MRR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지표로서 네.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네요. 앞으로 이야기를 좀 돌아가서 저도 그러면은 조씨님처럼 뉴스레터 시작하고 뭔가 그런 식의 경로 좀 흥미로운 것 같은데 네. 어디서 뉴스레터를 시작하며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아예 뭐 툴도 모르고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어떤 식의 툴을 써서 어떻게 이제 좀 초보부터 오셨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처음부터 메일리라는 서비스를 썼었고요. 근데 메일리가 무료예요. 사실. 예. 근데 스티비는 유료입니다. 예. 유료부터 시작을 해요. 실패하면은 그 돈 다 회수 못 하잖아요. 그쵸. 스티비는. 근데 메일리는 무료다 보니까 가볍게 시작을 할 수가 있었고 제가 알기로 뉴스레터를 10개 이상 쓰는 비율이 서브스택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의 대표가 한 말이 10개 이상 쓰는 사람들이 0.3%에 불과하다. 글을 10개를 이상 쓴 사람이 네. 그만큼 뉴스레터가 빡세고 힘들다는 거긴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를 좀 알고 나다 보니까 그래 그럼 최소 내가 20개만 써보자 라는 생각으로 메일리로 무료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 꾸준히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계속 메일리를 계속 쓰고는 있어요. 당시 그때 처음부터도. 예. 근데 지금은 탈 플랫폼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요즘 또 해외에 있는 그 고스트라고 하는 좋은 뉴스레터 플랫폼이 예. 새로 나왔거든요. 예. 그게 되게 예쁘고 여러모로 커스터마이징이 되게 가능해서 이제 저는 이제 전문 크리에이터가 되다 보니까 좀 더 다 강력하고 더 좋은 기능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메일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어느 제한에서 유료로 바뀌나요? 뭐 구독자 수에서 바뀌나요? 지금은 약간 정책이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처음에는 구독자가 뭐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내가 수익화만 안 하면 계속 무료로 할 수 있었어요. 그랬어요. 네, 지금은 기본적으로 500명 정도만 넘어도 유료 결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후발주자였다 보니까 이제 유저를 좀 모으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쓰다가 네. 조금 이제 변경을 한 것 같네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거기다가 글만 쓴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글을 또 읽게 만들기 위해서 네, 우리가 후속적으로 하는 작업들도 또 있을 것이고.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후속적으로 하는 작업들 중에서 뭐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쓰고 뭔가도 하셨지만 사실 이제 링크드인이나 네. 스레드처럼 이 텍스트 기반 소셜 미디어에서 워낙에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해주고 계세요. 네, 네. 이런 뭐 유튜브나 블로그나 우리가 흔히 이제 접하던 그 경로가 아니라 이런 짧은 텍스트 기반의 좀 소셜 미디어에 집중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제가 유튜브를 옛날에 했었는데 실패했던 경험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뭔가 공포감 같은 게 있었고요. 영상 기반 쪽 같은 경우가 제가 그 막 얼굴을 공개하고 막 그거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좀 있었어요, 당시에. 왜냐면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알고 보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저스틴 웰시, 뭐 제이 클라우스, 댄코 이런 사람들은 다 텍스트 기반으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활동을. 근데 이게 한국에서도 될까 싶어가지고 봤는데 국내에서 의미 있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면 그냥 해보자. 링크드인으로 먼저 시작을 했었죠. 근데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도 조금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회사원이었기 때문에 그게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IT 업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글을 썼을 때 저 사람이 뻘소리 하진 않는 거라고 좀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글 자체를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조회수가 10만 회가 나오고 좋아요가 1000개가 넘게 달리고 막 이런 경험을 처음으로 한번 해봤었어요. 링크드인에서 작년 1월이었죠. 근데 그때 가능성을 깨달았어요. 이거는 알고리즘만 잘만 돌면은
꾸준히 계속해서 트래픽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도구구나라는 거를 그때 알게 된 거죠.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 뭐였냐면 릴스가 작년에 정말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릴스에서 정말 잘 가져갈 수 있는 조회수가 제가 알기로 거의 뭐 50만에서 100만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틱톡도 그렇고. 그거는 보통 하나의 품을 들일 때 제가 하루 종일 그 영상을 만들어야만 그게 가능한 형태였던 거예요. 릴스나 쇼츠 만드시는 분들이 그만두는 이유가 힘들어서라는 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은 글쓰기, 예를 들면 2, 300자 정도의 글쓰기를 내보내서 나는 최대 그래도 10만 정도의 트래픽만 얻는다고 치면 그건 엄청난 이득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했고 사실 저스틴 웰시 강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배웠었어요. 그 강의를 통해서 구조를 파악을 하게 됐고 그 구조대로 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고 그거를 매일매일 쓰다 보면은 어느 정도 트래픽이 나와서 전환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던 거죠. 그러면 이보다 좋은 효율적인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또 거기에 또 니치하게 접근을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링크드인에는 팔로우가 몇 분 정도 계세요? 지금 거의 한 10,000명 정도 있어요. 와, 링크드인에서 10,000명. 네. 쉽지 않은 수치인 것 같아요. 제가 링크드인 뭐 많이는 안 해봤지만. 1위가 신수정님이라고 하는 KT 부사장님이신데 그분이 제가 알기로 3만 명 정도. 한국인 1위. 네, 한국인 1위.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글을 쓴 지 한 2개월인가 3개월 만에 어떤 그 공신력 있다고 하는 곳에서 소식이 날라온 거예요. 네. 근데 링크드인에서 순위를 집계 하는 별도의 회사가 있거든요. 예. 페리콘이라고. 예. 근데 거기서 조슈님이 국내 8위를 했다라는 소식을 저한테 그때 DM으로 주신 거예요. 아주 깜짝 놀랐죠. 아니 그 저스틴 웰시가 이제 링크드인 OS라는 교육 과정인가요? 운영한 거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거 한국 버전으로 운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안 해봤어요. 네. 링크드인이 너무 시장이 적다. 링크드인은 제가 여러 사람들을 좀 봤을 때 되는 분들만 좀 되는 좀 그런 구석이 있어요. 조금은. 약간 그래도 직장인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확실하게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레드를 통해서 조금 더 좀 더 대중적인 이제 분들과 더 소통하기 위해서 스레드도 글을 상당히 많이 쓰신단 말이죠. 또 링크드인에서 쓰시는 글과 스레드에서 쓰시는 글이 좀 다른가요? 어때요? 아니요, 똑같이 씁니다. 저는 같은 글을 그냥 토시 하나도 안 빼고 다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랬을 때 뭐 차이가 없어요? 네, 조금 알게 된 건 뭐냐면 이렇게 스레드는 그 단락별로 글을 올릴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본질이에요. 네. 스레드라는 말 자체가 사실 개발 용어예요. 네. 근데 개발에서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더 큰 단위고 그 작은 단위가 스레드라는 단위거든요. 예. 근데 스레드가 단위별로 글을 올려라라고 하는 그 컨셉을 가지고 있는 네. 서비스이거든요. 그래서 댓글이 이렇게 이어지는 형태로 갈 수가 네. 있는데 그거를 하나는 후킹으로 두고 이제 본문 1, 2, 3으로 두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게 스레드 글쓰기예요. 근데 그게 또 통하는 게 링크드인이에요. 링크드인은 오히려 너무 짧은 글이 안 돼요. 조금 긴 글. 예를 들면 미드폼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게 보통 500자에서 한 700자 정도의 사이? 그 정도의 약간 인사이트가 있는 듯한 느낌의 글이 되게 잘 됩니다. 링크드인 용으로 일단 길게 써요. 그런 다음에 스레드로 잘라서 이렇게 올리는 그런 형태를 저는 많이 취하고 있어요. 멀티유즈를 네. 하고 계신 건데 네, 그렇게 하고 있죠. 안 그래도 스레드에 쓰시는 글을 보면 이걸 이제 오픈루프라고 하나요? 뭔가 앞에서 이렇게 호기심을 줘서 뒤쪽 거 읽게 만들고 또 그 다음을 읽게 만들고 하는 그 구조가 굉장히 잘 잡혀 있어서 제가 항상 보면서 야 이게 답글을 안 눌러볼 수가 없다 궁금해서 그렇게 쓰시는데 그게 이제 다 의도된 사실 글쓰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다 설계된 거죠. 어쩌면.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계속 이 텍스트 기반 컨텐츠로서 이렇게 인플루언서가 계속 나올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나요? 거의 모두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고요. 사실은 스레드가 그거를 많이 부흥시켜준 것 같아요. 사실 예. 저는 운이 좋았죠. 스레드가 처음 났을 때는 우리가 한번 확 이렇게 보다가 외면했잖아요. 예. 그게 침체된 기간이 한 6개월인가 7개월 있었어요. 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갑자기 스레드가 우리나라에서 붐이 일어나고 예. 있는 거예요. 그때 딱 뉴스가 떴던 게 뭐냐면 텍스트 힙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20대가 요즘 텍스트를 잘 안 읽는데 그걸 읽는 것만으로 난 힙해. 그러니까 독서만으로 난 힙해라는 그런 문화가 조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대가 스레드의 성장을 엄청 견인하게 됐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스레드가 갑자기 확 올라가게 됐었던 좋은 그 시대의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중순부터 뭔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이 네, 성장 네, 속도라든가 네. 트래픽이라든가 효율이 남다르다 보니까 이걸 진짜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었고 사실 그때부터 저는 링크드인보다는 스레드에 좀 더 집중을
했었던 상태입니다. 지금 스레드는 그러면 팔로우가 몇 분 정도 계시죠? 지금 18,000명 정도 있고요. 8,000분? 네. 그럼 이런 이제 소셜미디어를 하시면 결국에는 이 소셜미디어를 다 모으는 곳은 지금 뉴스레터.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메일 리스트로 지금 다 이제 모으고 계신 걸. 그렇죠. 이미 강의에서도 많이 알려주셨다시피 이제 빌드업을 계속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알려져야 되는 가벼운 글을 알고리즘으로 쫙 퍼뜨리는 플랫폼을 스레드와 링크드인으로 쓰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조시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쓰네, 재밌네, 팔로우 해봐야겠다 라고 했는데 매일매일 발견을 하다 보니까 재밌는 글을 쓰네, 이 사람은 프로필이 뭘 하는 사람이지 해서 들어갔는데 뉴스레터가 있네, 뉴스레터 글이 되게 좋네, 구독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내러티브가 쫙 흘러가는 그런 형태로 이미 저는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계속 지금 비즈니스를 키워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사실 제가 이 질문 꼭 하고 싶었거든요. 이메일 리스트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말하면 늘 댓글이 이런 게 달립니다. 이메일 누가 읽어? 이메일 누가 읽어? 이메일 요즘 누가 읽냐? 이메일 많이 읽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AI를 쓰고 뭐 한다고 해도 이렇게 쉬지 않고 글을 쓰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1년짜리 글들이 다 이미 되어 있고요. 그거를 AI한테 딱 시켜서 내가 쓴 것 같은 말투로 다른 형식으로 다시 써봐 라는 느낌으로 바꿔요. AI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저는 스레드랑 링크드인이랑 또 뉴스레터에 정말 적극적으로 쓰고 있어요. 글쓰기만큼은 사실 클로드가 1인자이고요. 제가 1년 넘게 글을 쓰면서 약간 발견한 몇 가지 주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